스위트룸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오래된 시가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인간의 탐욕이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역겨움이 밀려왔다. 한유라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세상이 흐릿한 안개가 낀 것처럼 빙빙 돌았고 몸은 마치 납덩어리처럼 소파 깊숙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있었다. 박지숙 그녀의 계모라는 여자가 입가에 비굴한 미소를 매달고 맞은편에 앉은 육중한 남자에게 아첨을 떨고 있었다. 회장님, 우리 유라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정말 비단결 같아요. 회장님을 잘 모실 겁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유라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동건 회장은 기름진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끈적끈적한 거미줄 같아서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어리니까 좋은 거지. 길들일 맛이 나지 않겠어. 박 여사, 당신의 그 엄청난 도박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소유욕이 가득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약 기운 때문에 혀가 굳어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저항했다. 싫어요. 안 가요.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새어 나왔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그녀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지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이 자리에서 토를 달아. 내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희생해서 이 집안을 살려야 할 것 아니야.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뿐이었고 모든 것을 탕진한 것은 바로 박지숙 자신의 도박 때문이었다.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유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계모를 쏘아보았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눈앞은 어두워져만 갔다. 마동건은 박지숙의 폭력에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유라를 완전히 뒤덮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지. 박 여사는 이만 나가보도록 해. 수표는 내일 아침 당신 계좌로 들어갈 테니 걱정 말고. 그는 마치 물건 값을 치른 주인처럼 행동하며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박지숙은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럼 우리 유라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유라 쪽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라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이 방에는 오직 짐승 같은 남자와 힘없는 자신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호텔 1층의 클래식 바에서는 묵직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주는 언더록 잔에 담긴 위스키를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갑작스럽게 취소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그의 저녁 스케줄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는 무심코 바깥을 내다보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차갑고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 사랑, 믿음, 온정 같은 단어들은
그에게 사치일 뿐이었다. 그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는 여자와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하는 남자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자는 마동건 사업상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늙고 탐욕스러운 사업가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붙들린 여자는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는 절대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이 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여자의 저항하는 몸짓과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떤 모습을 보았다. 정의감 때문인지 혹은 그저 변덕스러운 충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마동건은 유라를 질질 끌며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라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발버둥 쳤지만 약에 취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나 노우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마동건은 귀찮다는 듯이 그녀의 뺨을 다시 때리려고 손을 쳐들었다. 시끄러워 돈 받고 팔려온 주제에 말이 많아 그의 손이 유라의 얼굴에 닿기 직전 강철 같은 힘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마동건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마, 회장님 좋은 밤에 이게 무슨 추태이십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마동건은 강태준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다.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감히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대였다. 그는 급히 손목을 비틀어 빼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 강 총수 아니십니까? 이건 그저 어린애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기에 좀 가르치려던 것뿐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상황을 대충 둘러대고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마동건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나 벽에 몸을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유라를 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는 눈물 대신 짙은 분노와 절망이 어려 있었다. 강태준은 다시 마동건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 눈에는 별일처럼 보이지 않는군요. 그의 차가운 지적에 마동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강 총수, 이건 우리 사이의 일입니다. 상관하지 마시죠. 이 계집애는 내가 돈을 주고 산 몸입니다. 술기움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마동건이 소리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샀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었던가요? 마, 회장님 사업을 너무 오래 하셔서 법전 내용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는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약물에 의한 반응임이 분명했다. 마동건은 강태준의 태도에 위기감을 느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의 명성은 끝장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강 총수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면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협력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섞여 나왔다. 어네 신드런 못가 그래 신드런 나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유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부축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낯선 남자의 손길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유라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그는 유라를 부축한 채 마동건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마 회장님, 오늘 일은 제가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짧은 침묵은 마동건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 여자에게서,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십시오. 다시는 이런 더러운 거래로 내 눈에 띄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후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 회장님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 총수의 이름으로 내리는 선고였다. 마동건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태준이 빈말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복도에는 강태준과 그의 품에 안겨 의식을 잃어가는 유라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의식을 잃은 유라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인 김 실장에게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준비해 의사도 한 명 대기시키고 오늘 밤 마동건 회장의 동선과 그가 만난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30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조용하고 신속하게. 김 실장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즉시 움직였다. 강태준의 명령은 언제나 절대적이었고 그의 판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준은 비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가 머무는 공간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호텔 안의 또 다른 성역이었다. 그는 유라를 침실에 넣고 푹신한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창백한 얼굴과 붉게 부어오른 뺨이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들어와 유라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약물은 수면 유도 성분이 강한 진정제였고 약간의 타박상 외에는 심각한 외상은 없었다. 의사는 간단한 처치를 마친 후 조용히 물러났다. 강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유라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무력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누군가의 눈빛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총수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한유라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기구한 인생사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박지숙의 학대와 착취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박지숙이 마동건 회장에게 진거에게 도박 빚과 그를 무마하기 위해 오늘 밤 딸을 팔아 넘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태준은 모든 자료를 훑어보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세상의 더러운 이면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삶이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는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박지숙과 마동건의 모든 비리 자료를 수집해 자금 흐름 탈세, 불법적인 거래 내역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도록.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부드러운 침대 시트의 감촉에 서서히 눈을 떴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지만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곳은 분명 호텔 스위트룸이 맞았지만 어젯밤 그 지옥 같던 방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하고 안정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수프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유라가 깨어난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침대 옆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일어났군. 몸은 좀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 시저 여긴 어디고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나는 강태준이라고 한다. 진성그룹의 대표이지. 그리고 여긴 내가 사용하는 호텔 스위트룸이다. 안심해도 좋아. 넌 이제 안전하니까. 강태준. 유라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고 그녀는 뼈저리게 배워왔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원하는 게 뭐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직설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동정이나 구걸 대신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이성적인 태도. 그것은 그가 높이 평가하는 덕목이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도록. 빈속에 이야기하기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그는 수프 그릇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공복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푼을 들었다. 따뜻한 수프가 몸 안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유라가 그릇을 거의 다 비웠을 때쯤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내 계모와 마동건 회장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유라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푼을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준은 말을 이었다. 그들은 널 포기하지 않을 거다. 박지숙은 어떻게든 널 다시 팔아넘기려 할 테고 마동건은 굴욕감을 씻기 위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지. 네가 혼자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유라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지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강태준은 본론을 꺼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워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나와 결혼해라. 계약 결혼으로 기간은 1년. 그의 말에 유라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결혼 이 상황에서 이 남자와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혹은 이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태준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나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고 더 이상 그걸 피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 나에겐 대외적으로 안정된 이미지를 보여줄 아내가 필요하고 귀찮은 선자리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해. 그는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 자신의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너는 나의 아내 역할을 1년 동안 수행하는 거다. 대외 행사나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세간의 눈에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너에게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겠다. 박지숙과 마동건이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주지. 또한 내가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년 후 우리는 원만하게 이혼하는 거다. 위자료로 너는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게 될 거고. 유라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왜 하필 저죠? 당신 정도 되는 사람이면 돈으로 얼마든지 당신의 조건을 들어줄 여자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연기를 못하는 배우를 무대에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 돈과 배경 앞에서 진짜 자신을 숨기기 마련이지. 하지만 너는 다르더군.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눈은 살아있었어.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지. 내게 필요한 건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파트너다. 이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의 평가는 유라의 허를 찔렀다. 그는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을 보고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인정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이것은 분명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이 남자의 손을 잡거나.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유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한 명의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녀가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가져왔다. 그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혼인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동의한다면 서명하도록,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붙여주겠다. 유라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비밀 유지, 조항, 이혼 시 재산 분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고 빈틈없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유라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인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이기도 했다. 진성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부는 한유라에게 금으로 만든 세 장을 선사했다.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최고급 의상과 보석, 누군가의 피와 땀이 서렸을 산의 진미가 매일같이 그녀에게 제공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박지숙의 집이 물리적인 지옥이었다면 이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는 정신적인 감옥이었다. 강태준은 바빴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마주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움직였다. 일주일에 2번의 저녁 식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 참석.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의 삶에 철저히 무관심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완벽한 물질적 풍요와 안전을 제공했고 유라는 그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유라는 이런 삶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일주일에 2번 있는 저녁 식사 자리 그녀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태주는 나이프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지 필요한 거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관심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어조가 묻어나왔다.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강태준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돈은 부족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그냥 편하게 지내면 돼. 그게 계약 조건이었고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일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강태주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단순한 고집이 아닌 삶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 한유라로 일하게 될 거다. 내가 뒤를 봐주는 일은 없을 테니 모든 건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해. 그래도 괜찮겠나? 그것은 허락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유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세장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주 월요일 유라는 한유라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진성그룹 본사 건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말단 사원으로 배치되었다. 그곳은 회사의 핵심 부서였지만 그녀가 맡은 일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단순 업무였다. 하지만 유라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업무를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그녀를 그저 낙하산 인사 정도로 여기며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성실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에 다들 놀라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리한 데이터는 언제나 오차 없이 정확했고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는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유라는 점차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회사의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수많은 하청 업체와의 계약 서류와 자금 흐름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마석건설, 바로 마동건 회장의 회사였다. 순간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석건설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모든 계약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자금 집행 내역도 깔끔했다. 하지만 유라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동건 같은 인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수십 개의 하위 계약 업체 리스트와 자재 납품 기록, 그리고 세금 계산서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마석건설이 재하청을 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존재했고 그 회사들을 통해 자재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청구되고 있었다. 차액은 아주 미미해서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하면 먼지 같은 수준이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먼지들이 모여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유라는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을 발견했다. 진성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 최연식.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중신이었다.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청업체의 비리가 아니었다. 진성그룹 내부의 최고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진성그룹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강태준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한유라 씨, 너무 의욕이 과한 거 아니야. 마석건설은 업계 최고의 회사고 최 이사님은 이 회사의 산증인이셔. 신입사원이 뭘 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만들어와. 그는 유라의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 다시 한번 이런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팀장이 최 이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을지도 몰랐다. 유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정의를 구현하려 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호텔에서 자신을 구해준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가 막힌 이상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바로 진성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신분. 그녀는 이 계약 관계를 처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유라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평소보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서재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서재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한유라가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펼쳐놓고 노트북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들어온 것을 눈치챈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마침 잘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내민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의 직감은 이 서류 뭉치가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미간을 찌푸렸다. 보고서는 마석건설과 관련된 하청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지적하며 시작되었다. 유라가 찾아낸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과 부풀려진 세금 계산서, 사본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최연식 이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고 논리 정연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재 안에는 오직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그의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걸 전부 당신 혼자서 찾아낸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팀장님께 보고드렸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장님께 직접 보고드리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분노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최현식 이사.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었고 강태준 자신도 존경과 믿음을 보냈던 인물이었다. 그 믿음이 뿌리부터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한편 돈줄이 막히고 굴욕감에 치를 떨던 박지숙과 마동건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다. 마동건은 시가를 거칠게 비벼끄며 으르렁거렸다. 그 어린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평생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이야. 강태준 그놈도 건방지기 짝이 없어.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박지숙은 그의 비위를 맞추며 교활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강태준을 직접 상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죠. 바로 그 계집의 유라입니다. 그 애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 강태준의 명성에도 흠집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음모는 신속하고 더럽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익명의 제보라는 형태로 인터넷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자극적인 기사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신데렐라의 충격적인 과거, 고아 소녀 재벌 총수를 유혹하기까지의 행적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유라를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라가 출근하자 어제까지 그녀에게 친절했던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태준은 저녁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라는 포크를 내려놓고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사와 당신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나면 이 소문도 잠잠해지겠죠. 그녀는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들은 강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망치려는 건가? 그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무너지고 우리가 분열되는 것.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생각은 없어. 유라는 그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비난하고 계약 파기를 먼저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을 때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들은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나를 공격하는 거지. 너는 내 아내이자 그들이 보기에 나의 유일한 약점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건드리는 놈들을 용서하지 않아. 그의 말은 유라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내 사람. 그 한마디가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불안을 녹여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관련된 모든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최고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마동건과 박지숙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도록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이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담고 있었다. 유라는 그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그들은 공동의 적 앞에선 완벽한 동맹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폭풍의 눈을 꿰뚫고 나아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선전포고와 함께 진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전쟁 기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순식간에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비밀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김 실장은 최고의 변호사들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 요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를 소집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마동건과 박지숙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를 모든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지시는 냉철하고 체계적이었다. 그의 팀이 마동건의 외부 활동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동안 한유라는 내부의 적, 즉 최연식 이사와 마석건설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기획팀의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부여했다. 밤낮이 뒤바뀐 시간이 흘렀다. 유라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는 최연식 이사가 결제한 지난 5년간의 모든 서류와 내부 감사 자료, 그리고 마석건설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강태준은 종종 새벽녘에 서재로 들어와 지친 기색으로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다. 유라는 마침내 결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최연식은 마석건설에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입찰 조건을 수정했고 다른 경쟁 업체들의 제안서에 대한 내부 정보를 마동건에게 유출했다. 그 대가로 마동건은 부풀려진 공사 대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연식에게 상납했다. 유라가 처음 발견했던 작은 비리의 흐름은 알고 보니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 덩어리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어느 날 새벽 유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금의 일부는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마동건은 최연식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자금으로 진성그룹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을 관리해 온 거예요. 지금 퍼지고 있는 저에 대한 루머도 그들이 언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증거고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사업가 몇 명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경유착의 검은 카르텔이 진성그룹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추론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마도 경영권이겠죠. 이번 주주총회에서 마동건과 연관된 해외 펀드가 대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들은 저에 대한 스캔들을 터뜨려 회장님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동시에 내부 비리를 조작해 회사를 혼란에 빠뜨린 뒤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할 겁니다. 최연식 이사는 그들의 내부 조력자인 거고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무팀의 오 부장을 안아 몇 년 전 최 이사에게 밉보여서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 김 실장의 짧은 보고가 이어졌고 강태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를 지금 당장 이곳으로 데려와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게. 1시간 후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남자가 서재로 들어섰다. 재무팀의 오진석 부장이었다. 그는 한때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재무 전문가로 꼽혔지만 최현식의 비리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채 식물인간 같은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두 사람 강태준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왜 비밀리에 불렀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오 부장님, 당신이 몇 년 전 최 이사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 이사와 마동건 회장의 비자금 커넥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시가대의 도나공 공감이 감잔이라 우리는 지금 최 이사와 마동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잘못 아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때 유라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부장님,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부장님께서 당시 작성하셨던 내부 보고서의 백업 파일입니다. 최 이사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파일이죠. 오 부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파기했다고 믿었던 자료가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부장님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께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가시나는 부장님께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이대로 침묵하시면 부장님은 비리를 묵인한 공범으로 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부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이 썩어빠진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장님과 부장님 가족의 안전을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오 부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유라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강태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최 이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차명 계좌의 리스트입니다. 제가 수년간 몰래 기록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스모킹건. 유라의 데이터 분석과 오 부장의 비밀 장부가 합쳐지자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마동건과 최현식이 수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완성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을 놓는 일이었다. 강태준은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결전의 날로 정했다. 그는 적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 부장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최 이사를 안심시키라고 지시했고 유라에게는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맡겼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유라와 강태준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무섭지 않아? 강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는 것뿐이니까요.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그룹의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단상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유라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최근의 스캔들로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 반대편에는 마동건 회장과 최현식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의 오만함과 여유가 넘쳤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놓았다고 믿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재무보고와 사업 실적 발표가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가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진짜 전투가 언제 시작될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마동건과 결탁한 해외 펀드의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그러나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강태준을 겨냥했다. 강태준 총수의 리더십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최근 불거진 총수의 사적인 스캔들은 진성그룹이 추구해온 도덕적 가치에 심각한 흠집을 냈으며 이는 기업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총수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발언을 시작으로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주주들이 일어나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강태준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강태준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최현식 이사가 비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을 진성그룹에 몸 바쳐왔습니다. 선대 회장님을 모셨고 지금의 강태준 총수님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저는 강태준 총수에 대한 경영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다. 마동건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투표 절차만 거치면 강태준은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진성그룹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의장이 불신임한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최현식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강태준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을 차갑게 한번 훑어본 후 나지막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심장부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한 암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딱딱한 재무제표가 떠있던 화면에는 어느 낯선 회사들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크린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회사들은 마석건설의 하청업체로
등록된 유령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공사 자재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고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계좌를 거친 검은 돈은 마침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최현식 이사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들이었다. 최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마동건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현식 이사는 마석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마석건설에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지난 5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오진석 부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비밀 장부의 사본과 최현식과 마동건 사이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채 떨고 있는 최현식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유라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격려와 믿음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들이 왜 제 아내를 그토록 비난하고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비리의 증거를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제 아내 한유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말을 이었다. 이스돌미, 마동건 회장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제 아내의 계모인 박지숙과 공모하여 제 아내를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언론을 이용해 제 아내의 명예를 짓밟고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박지숙이 마동건에게 돈을 받고 유라를 넘기기로 계약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계좌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동건은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들이 조작한 거라고.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마동건 씨, 당신을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및 인신매매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현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빛 수갑이 마동건과 최현식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막을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두 남자는 기자들과 주주들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끌려 나갔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이 박지숙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 역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진성그룹 내의 모든 부패를 뿌리 뽑고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가 지켜낸 승리에 대한 찬사였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유라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꽉 잡은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기나긴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그리고 폐허가 된 땅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역설적으로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다. 대한민국은 며칠 동안 진성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동건과 최연식의 추악한 비리 커넥션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한유라의 극적인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다. 세상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재벌가를 홀린 신데렐라로 불리던 한유라는 이제 거하게 맞서 싸운 정의의 여신, 천재적인 분석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녀가 말단 사원의 신분으로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최초로 발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감탄은 더욱 커졌다. 그녀를 향했던 비난과 의심의 화살은 이제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진성그룹 내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칼을 빼들었다. 최연식의 라인에 서서 비리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임원들은 모두 가차없이 해임되었고 그 빈자리는 오진석 부장처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지 못해 소외되었던 인재들로 채워졌다. 회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졌고 직원들은 진정한 개혁의 시작에 열광했다. 유라는 더 이상 전략기획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회장 직속 미래전략실을 신설하려고 해.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신규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며 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독립기구가 될 거야. 당신이 그 실장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그의 제안은 더 이상 계약상의 남편이 아내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경영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 보내는 최고의 신뢰였다. 유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무실에서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진성그룹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쟁취한 진정한 커리어 우먼 한유라 실장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찾은 듯했다. 몇 달 후 마동건과 최연식 그리고 박지숙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유라는 TV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 증오나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고요한 감사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강태준과 한유라가 계약 결혼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뜨거운 전우애와 동지애는 이제 일상의 평온함 속으로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어색함과 불안감이 미묘하게 흐르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별의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와 이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하얀 이혼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온 것이다. 강태준은 애써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로 우리의 계약은 모두 끝났어. 당신은 지난 1년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해줬어. 이건 당신의 몫이야. 그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밀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였다. 유라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였나요? 그저 귀찮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그뿐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은 내게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법을 차가운 계산이 아닌 뜨거운 진심으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줬어. 당신은 내 방패가 아니라 내 세상을 바꾼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한유라, 나는 이 낡은 계약을 끝내고 싶어. 그의 말에 유라의 눈동자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강태준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어. 기간은 평생, 위자료는 없어. 그 대신 나의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는 조건으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약.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어.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혼인 계약서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여명에 물들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라는 강태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인생을 덮고 있던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 총수의 아내 사모님의 아침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한 사람 한유라의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남자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